김영자는 부산의 작은 어촌에서 자랐는데 그곳의 마을 곳곳에서 바닷소금 냄새가 풍기고 바위 안에 끊임없이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가난했고 부모님은 어부로 일하며 1년 내내 바다에서 잡히는 소량의 물고기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주석지붕의 나무집은 언덕 옆에 위태롭게 놓여있고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겨울밤은 몹시 춥습니다. 영자는 얇은 담요를 뒤집어 쓰고 해안에서 몰아치는 폭풍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혹독한 삶은 그녀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초등학교를 마치는 것은 그녀와 같은 아이에게는 사치였다. 그녀의 부모는 물고기를 잡고 그물을 고치고 작은 물고기 바구니를 시장에 가져가 몇 동 전에 팔기 위해 더 많은 손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영자의 몸매는 작았고 그녀의 피부는 바다햇볕에 그을렸고 그녀의 눈은 밝았지만 곧 힘든 삶에 익숙한 사람의 체념한 표정을 띄었다. 그녀는 매일매일 바다의 굉음과 가족을 괴롭히는 끊임없는 빈곤 속에서 자랐으며 비현실적인 꿈은 없었고 오직 언젠가는 끊임없는 박탈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18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과로로 인해 병이 들고 피를 토하셨고 그녀의 어머니는 더 힘든 일을 하셔야 했고 영자는 부두에서 일하기 시작하며 상인들을 위해 신선한 생선 상자를 나르곤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깨가 아프고 손이 굳어졌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가 번 돈 한 푼 한 푼이 온 가족을 위한 배불리 식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햇볕 아래 서서 옷에 생선 냄새가 묻어나는 날이면 그녀는 종종 부두를 떠나는 큰 배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영원히 이 어촌 마을에 묶이게 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오후 그녀가 23살이 되던 해 마을의 중매업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항구에서 일하며 배에서 해안으로 생선을 운반하던 박민호 씨의 가족의 정가를 가져왔습니다. 중매업자는 민호가 항구 근처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근면한 남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음식과 옷이 있었고 가족을 시작할 온화한 아내를 찾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부모는 이를 딸이 빈곤에서 벗어나 더욱 튼튼한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즉시 동의했습니다. 영자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이해했다. 그녀는 민호를 만난 날 빛바랜 하늘색 아우자이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어머니 뒤에 서서 그녀의 남편이 될 남자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키가 크고 야외에서 일해서 피부는 검고 얼굴은 각졌지만 눈은 부드럽고 그녀의 가족에게 인사하는 목소리는 났습니다. 그는 항구에서 일했던 일, 어선이 들어오던 바쁜 나날, 그리고 배를 통해 번 돈으로 나이 많은 어머니를 부양했던 일화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영자는 별말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의 어머니는 은빛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은 마른 노부인으로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고 건강해 보이고 직장 생활에 적합해 보인다고 칭찬했다. 짧은 회동은 두 가문의 악수로 끝났고 결혼식은 햇살이 덜 강하고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늦가을 어느 날로 정해졌습니다. 영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신경으로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새 삶에 대한 희미한 희망이 있다. 결혼식은 마을 입구의 반얀나무 아래에 몇 개의 작은 테이블을 놓고 가까운 친척과 이웃만을 초대하여 화려함 없이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영자는 값싼 천으로 만든 웨딩드레스를 입고 얇은 베일을 두르고 사촌에게서 빌린 낡은 양복을 입고 민호 옆에 섰다. 그녀의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손을 잡고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의무에 대한 몇 가지 지침을 주며 참석하려고 노력했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집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는 영자의 손을 잡고 그녀를 항구 근처의 새 집으로 인도한다. 그곳에서 그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할 예정이다. 작은 나무로 된 집은 소금물 분무로 벽이 희미해졌지만 깨끗하고 정리되어 있으며 작은 주방과 2개의 별도 침실이 있습니다. 민호의 엄마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어깨를 두드리고 이제부터 그녀도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자는 남편 집에서의 첫날 밤 단단한 나무 침대에 누워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낯설고 그리운 마음을 느꼈다. 민호는 그녀 옆에서 곤히 잠들었고 그녀는 몸을 뒤척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흰밥, 생선국,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식사를 마치고 그녀의 요리 실력을 칭찬한 뒤 영자를 시어머니와 집에 남겨두고 서둘러 항구로 가서 일했다. 노부인은 민호가 직장에 가져갈 음식을 준비하는 방법과 세탁, 청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어린 시절부터 일하는 데 익숙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일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이제 새로운 가족을 위해 일한다는 것입니다. 처음 며칠은 순조롭게 지나갔다. 민호는 종종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와 항구에서 신선한 생선을 가져와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는 조용한 태도였지만 영자를 볼 때마다 만족감으로 눈이 빛났고 영자는 고마움을 느꼈다.
민호의 어머니 역시 상냥한 분이셨고 옛 어촌 마을 이야기, 좋은 고기잡이철 이야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뒤 혼자 민호를 키우신 일화 등을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영자는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점차 새로운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지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단순하고 꾸밈 없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영자가 정착할 곳을 찾았다고 믿기에 충분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민호와 함께 일찍 일어나 그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그가 어깨에 음식이 가득 든 청 가방을 메고 문을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남편 가족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오후에는 시어머니를 따라 항구로 가서 물고기를 분류하는 일을 돕고 생선 냄새와 손에 스며드는 차가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는 일에 익숙해졌고 부두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웃음소리에 익숙해졌으며 한때는 꿈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장소에 속한다는 느낌에 익숙해졌습니다. 민호는 가끔 돈을 조금씩 가져와서 어머니께 드리기도 했고 영자에게는 작은 손수건을 사주어 일할 때 땀을 닦으라고 하기도 했다. 그 작은 행동이 영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영자가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삶은 그렇게 흘러갔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더 나은 날을 바랄 수 있을 만큼은 안정적이었다. 밤에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으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가족이 있고 남편이 있고 그녀를 친자식처럼 대해주는 시어머니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자신이 겸손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여전히 살가치 있는 삶을 만들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폭풍우가 몰아칠 날이 닥쳐올 것이었고 그녀가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그녀의 모든 희망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 속에 지나갔고 김영자는 부산항 근처의 작은 집에서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에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른 아침에 일어나 항구로 일하러 가는 박민호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 후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세탁, 요리, 청소 등을 합니다. 삶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집을 짓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만큼은 안정적이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아침 바닷바람이 아직 쌀쌀할 때 영자는 자신의 몸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스꺼움이 갑자기 왔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이 뒤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바로 알아보고 마을 보건소에 가서 검진을 받으라고 했고 검사 결과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소식은 온 가족을 들뜨게 했고 민호는 얼굴에 보기 드문 미소를 띠고 항구에서 돌아와 그녀의 손을 잡고 아기가 가족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며 그녀에게 조심해서 먹고 더 쉬라고 계속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녀에게 작은 붉은 천부적을 주며 그것이 그녀가 아들을 낳도록 유명한 점쟁이에게 부탁한 신성한 물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부적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지만 그녀는 그런 미신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아기가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건강하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임신 기간은 시어머니의 보살핌을 받으며 보냈고 민호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민호는 항구에서 일하는데 여전히 바빴지만 가끔은 민호가 기르도록 생선이나 오렌지 몇 개를 가져오기도 했다. 영자의 일은 가벼워졌고 더 이상 항구에 가서 일을 돕지 않고 대신 집에 머물러서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작은 옷을 바느질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더 커졌고 내부에서 가벼운 발차기가 느껴질 때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나무로 된 집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행복한 가족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중 붉은 부적이 그녀의 주머니에서 떨어져 바람에 날려 근처 도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그것을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고 이미 물이 그것을 쓸어갔습니다. 영자는 당황해서 시어머니께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었다.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이 잘 되기를 기도했다. 9개월째 그녀는 비오는 밤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에서 조산사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호는 집에 없고 항구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영자와 시어머니만 어려운 출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몇 시간의 고통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조산사는 아기를 영자의 팔에 안겨주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꼭 감고 붉은 피부를 가진 작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이를 꼭 껴안고 아이에게 온화함을 뜻하는 지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아이가 가족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아기가 여자아이인 것을 보고 얼굴이 어두워지더니 아무 말도 없이 조용히 방을 나갔고 영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돌아와 침대 속의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소는 짓지 않았고 실망스러워하는 기색이 번쩍인 후 시선을 돌렸다. 영자는 변화를 알아차리지만 아이만 잘 돌보면 점차 다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 후 며칠 동안 지은은 엄마 품에서 자랐다. 건강하고 웃고 있었다. 지은의 옹알이는 지친 시간 동안 영자에게 가장 큰 위안이었다.
그녀는 기저귀를 갈고 모유 수유를 하고 어머니에게서 배운 민요로 아기를 잠재우기까지 아기를 돌보는데 온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지은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이 집안은 가문을 이어가려면 아들이 필요하고 여자아이는 집안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가 지은이를 마당에 안고 있을 때 나와서 차가운 눈빛으로 지은이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잃어버린 부적을 언급하며 어떻게 했는지 물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진실을 고백한다. 바람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거듭 사과한다. 이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그녀를 가리키며 그녀의 부주의로 인해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비난했고 그녀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영자는 지은을 꼭 껴안았다. 지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감히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분노를 참았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건강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을 칭찬하지 않고 그녀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마다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민우 역시 자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늦게 집에 들어오며 때로는 술 냄새가 났고 이전처럼 생선이나 작은 선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가족 식사는 조용해졌고 지은이 울거나 시어머니가 출산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만 들렸다. 영자는 일찍 일어나 요리하고 빨래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등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지만 남편의 차가움과 시어머니의 멸시를 뚜렷이 느낀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겨우새 달이 되었을 때 민호는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영자가 아기를 흔들어 재우는 것을 바라보며 갑자기 그녀가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이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꾸중조소하는 듯한 어조였다. 영자는 놀라며 고개를 들고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아직 건강이 회복되지 않아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민우는 으르렁거리며 만약 다음에도 여전히 여자였다면 이 집에서 지내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는 돌아서서 잠이 들었다. 영자는 지은을 더욱 꼭 껴안았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왜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이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에는 짐으로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살았지만 실망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 그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엄격해졌다. 지은이가 올 때마다 엄마가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라서 약하다고 남자아이였으면 달랐을 거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영자의 가슴은 아팠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다 낫게 해줄 것이라 바라며 계속 아이를 돌보는 수밖에 없었다. 민우는 점점 인내심을 잃었고 점점 더 많이 술을 마셨고 취할 때마다 그녀는 이 가족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말하며 거친 말로 화를 풀었습니다. 영자는 밤에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자신이 뭔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지은을 낳아서 모든 게 바뀐 걸까 고민한다. 하지만 그녀는 요람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딸의 작은 얼굴을 보며 조금은 위안을 얻었고 아이가 건강하다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더 힘든 날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탄생은 모성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이미 위태로웠던 결혼 생활에 첫 균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태어난 후로 부산항 근처의 작은 집에서의 김영자 씨의 생활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신혼 시절의 소박한 따뜻함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자라났고 그녀의 동그란 눈과 맑은 웃음소리는 나무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영자의 유일한 기쁨이었다. 그녀는 오래된 천으로 기저귀를 갈아입히는 것부터 작은 불 옆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것, 밤이 되면 아기를 잠재우기 위해 마당을 돌아다니며 아기를 돌보는 일까지 아기를 조심스럽게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와 거리를 두었고 지은이가 누워있는 나무 요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눈은 점점 차가워졌다. 시어머니는 예전처럼 온순하지 않았다. 그녀는 종종 집 구석에 앉아 그물을 뜨거나 옷을 수선하며 집안의 가게를 이을 아들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영자가 집안의 모든 기대를 망쳤다고 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지만 할머니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안일과 식사 준비를 계속했다. 그녀의 남편 박민우도 크게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신선한 생선이나 작은 선물을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고 포트바에서 나오는 싸구려 술 냄새가 났다. 영자는 그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문을 열 때마다 목소리가 무뚝뚝했지만 그를 화나게 할까봐 감히 물어보지 못했다. 지은이가 6달이 되던 어느 비오는 밤 민호는 취한 채로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넘어져 청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린 생선 조각을 곳곳에 뿌렸습니다. 영자는 방에서 지은을 안고 있었다. 소리를 듣고 그녀는 달려나와 그가 의자에 앉아 머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뭔가 모를 중얼거림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밥을 먹었는지 죽을 끓여서 깨울지 부드럽게 물었지만 민호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으르렁거리며 그녀가 자신을 아이처럼 조종하려는 것인지 어디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물을 권리가 없다고 물었다. 영자는 어리둥절해하다가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일어나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세게 때렸다. 갑작스러운 타격에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녀 품에 안긴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영자는 자기 아이를 꼭 껴안았다.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왼쪽 뺨은 화끈거렸다. 그녀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오직 두려움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민호는 아무런 후회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그녀를 지나 침실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주저앉았다. 지은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지만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와서 바닥에 앉은 영자를 흘겨보며 자기가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알았다면 남편이 저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고 아들을 낳지 못한 건 다 자기 탓이라고 차갑게 말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반대하지 않고 지은을 더 꼭 껴안고 눈물을 닦기 위해 일어섰고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서 아이를 달래어 잠들게 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은 옆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이 집에서 점점 커지는 외로움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민호의 술 취함은 끊임없는 강박관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결혼식 날 그녀의 손을 잡아주던 상냥한 남편이 아니라 고통을 줄 준비가 된 손을 가진 낯선 사람으로 변했다. 영자는 그가 취하면 그를 피하려고 했다. 그녀는 지은을 방구석으로 데려가 문 뒤에 웅크리고 앉아 그가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항상 피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를 불러내어 의미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녀가 느리게 대답한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화를 내거나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접시를 바닥에 던지는 밤이 있었다. 한 번은 지은이가 소리에 울자 민호가 화가 나서 의자에 놓인 베개를 잡아 영자에게 던졌는데 다행히 영자는 피했고 베개는 벽에 부딪혀 아기 침대 근처에 떨어졌다. 영자는 몸을 떨며 지은을 꼭 껴안고 마당으로 달려나갔다. 차가운 밤하늘 아래 서서 민호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민호가 잠들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목격하지만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그녀는 보통 멀리서 지켜보고 가끔은 민호가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화가 났다고 영자가 울면서 앉아있는 대신 자신을 탓해야 한다고 말하며 불길에 기름을 붓는다. 영자는 듣는 동안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왜 그녀의 가족 속에 존재했던 사랑이 그렇게 빨리 사라져서 두려움과 무력감만 남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점차 그녀는 민호가 술에 취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그녀에게 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민호가 집에 들어와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부엌에서 밀어내고 음식 냄새 때문에 불편하다며 방금 지은 밥솥을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영자는 흩어진 흰쌀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감히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청소만 했고 민호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눈의 생기를 잃었다. 지은이는 이제 거의 1살이 되었고 첫 단어를 옹알이하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민호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녀가 어머니만큼 약하고 그의 관심을 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영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지은이가 두려움 속에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민호가 화를 낼 때마다 그녀는 아들을 꼭 껴안아 아버지의 분노로부터 보호할 수밖에 없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영자와 전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차가운 눈은 그녀를 패배자처럼 바라보았다. 영자는 더 이상 가족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 시작한다. 요리, 세탁, 아이 돌보기 등 모든 것을 기계처럼 하지만 칭찬이나 동정은 받지 못한다. 어느 날 민호가 다시 취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바닥에서 놀고 있는 지은이를 바라보더니 영자를 돌아보며 또 아이를 가질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으며 다음에 또 딸아이를 낳는다면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자는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몸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첫 출산의 아픔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비웃으며 일어나 손을 들어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이번에는 지은이가 피하고 지은을 꼭 껴안은 뒤 밖으로 달려나가 골목 끝에 있는 반얀나무 아래에서 민호가 잠들 때까지 서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자신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원히 두려움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사과도 하지 않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항구로 갔고 시어머니는 그녀를 책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남편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모르겠고 모든 게 다 자기 탓이라고 말했다. 영자는 무거운 마음으로 경청했다. 그녀는 폭력이 그녀의 삶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벗어날 방법은 없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너무 가난해서 돌아갈 수 없었고 지은은 그녀에게 혼자 남겨질 수 없을 만큼 어렸다.
그녀는 마을 근처의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하고 지은은 이웃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고 자신만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녀는 직장에 처음 출근한 첫날 잠이 부족해 손이 떨리며 재봉틀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돈만 있다면 전적으로 민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 일이 단지 자신의 생존을 위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더 큰 트라우마를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부산 어촌 마을 근처의 의료공장에서 일하는 나날은 김영자에게 잠시의 피난처가 되며 그녀는 항구 근처의 목조주택에서 답답한 분위기를 피해 도망가고 그곳에서 박민호는 점점 더 이상하고 폭력적으로 변한다. 지은이는 이제 1살이 넘었고 매일 아침 영자가 점심 도시락을 담은 작은 첨봉지를 들고 집 밖으로 나올 때마다 이웃집에 남겨진다. 영자는 아이를 두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하루 종일 남편과 시어머니를 마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도 느꼈다. 재봉 공장은 마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골판지 지붕이 있는 낮은 건물로 내부는 재봉틀에 윙윙거리는 소리와 수십 명의 여성들이 쉴 새 없이 일하는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자는 테이블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오래된 재봉틀을 다루는데 서투르긴 했지만 그녀는 빨리 배웠다. 바늘땀 하나하나가 날마다 더욱 곱게 펴졌고 희미한 빛에 눈은 아팠지만 감히 쉬려고 하지 않았다. 완성된 1001m마다 몇 개의 동전이 생겨서 지은이를 키우고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작업장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마을의 이웃이나 지인들이었고 집과 아이들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었지만 영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요청을 받으면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그녀의 마음은 항상 지은과 집에서 보내는 길고 스트레스 많은 밤을 향해 있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종종 바늘에 찔리고 작은 긁힘에는 피가 났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고 셔츠 모서리로 재빨리 닦고 바느질을 계속했다. 잠깐이라도 쉬면 급여가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그녀는 점차 새로운 생활의 리듬에 익숙해졌다. 해가 뜨기 전 아침에 집을 나서 어두워진 밤에 돌아와 이웃집에서 지은을 꼭 껴안고 작은 주방에서 조용히 저녁을 준비했다. 민호는 여전히 술을 마시는 버릇이 있지만 영자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는 문제를 덜 일으키게 되었다. 아마도 영자가 하루 종일 집에 없어서 화를 터뜨릴 일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보낼 다른 곳을 찾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멀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녀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영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다. 마치 그녀가 환영받을 자격이 없는 외부인인 것처럼. 영자의 삶은 그렇게 계속된다. 봉제 공장과 추운 집 사이에서 그녀는 더 이상 행복을 꿈꾸지 않고 오직 지은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힘만 바랄 뿐이다. 어느 잔잔한 오후 그녀가 작업장에서 셔츠를 바쁘게 재봉하고 있을 때 같은 그룹에서 일하고 있던 이 여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잠시 망설이다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여사는 휴식 시간에 떡을 가져와서 모두에게 나눠주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웃지 않고 그저 형용할 수 없는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보더니 지난주에 우연히 마을 외곽의 모텔에서 민호가 나오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젊은 여자와 함께 걷고 있었는데 마치 연인처럼 다정해 보였습니다. 영자의 손은 떨리며 듣고 있었고 바늘이 엄지손가락을 찔렀고 피가 인천 위로 떨어졌지만 그녀는 아무런 통증도 느끼지 못했고 다만 머리가 빙빙 돌았을 뿐이었다. 방금 들은 말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여사는 말할 생각은 없었지만 며칠 전에 민호가 같은 장소에 있었고 같은 여자와 함께 있었고 이번에는 차에 타서 떠나기 전에 서로 껴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잘못 본 게 아니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민호는 마을에서 아는 사이였고 키가 크고 야구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자는 눈물로 인해 눈이 흐릿해진 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이 여사에게 실수가 있었는지 민호가 종종 항구에 일하러 가는지 아마도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인지 다시 물었지만 이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있고 평범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영자는 바느질에 집중하는 척 몸을 숙였지만 손은 떨리고 실은 완전히 원단에서 빠져나갔다. 마음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으며 이 진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네 부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직접 알아보겠다고 말한 후 일을 계속했지만 그날 오후 내내 그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네 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칼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고 민호가 언제 자신을 배신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가 술에 취해 늦게 집에 들어온 적이 모두 그것을 숨기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교대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영자는 짐을 챙겨 가벼운 비 속에서 공장을 나갔다. 다리는 납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웃집에 아이를 너무 오래 두고 갈 수 없었다. 집에 돌아와 지은이를 꼭 껴안고 잠들게 했지만 마음은 이 씨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 대답이 그녀의 가슴에 남은 작은 희망을 깨뜨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치자 민호가 돌아왔다.
그는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채로 비틀거리며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주방 구석에 서 있는 영자를 바라보지도 않고 헐떡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팔에 안겨 깊이 잠든 지은을 껴안고 그에게 다가가서 오늘 어디에 갔는지, 왜 이렇게 늦게 집에 왔는지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일어나 그녀의 얼굴을 가리키며 무슨 뜻인지, 그녀가 자신을 아이처럼 조종하려는 것인지, 자신에게 의문을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것인지 다시 물었다. 영자는 멈추지 않고 모텔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그를 누군가가 봤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변명일지라도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앞으로 나서서 그녀의 어깨를 밀었고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의 품에 안긴 지혜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발로 차며 자신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가 가는 곳과 하는 일은 그의 권리이지 그녀의 권리가 아니라고 말했다. 영자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얼굴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단지 지은이의 분노를 감싸주려고 노력했다. 민호는 그녀를 때리고 헐떡이며 그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녀는 자신의 충성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견딜 수 없다면 떠나도 괜찮지만 그가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그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주저앉았고 영자는 바닥에 앉아 지은을 껴안고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어머니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마치 말이 없는 슬픈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마음은 아팠다. 그녀는 민호가 자신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그녀가 그의 눈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아무런 후회도 없이. 옆방에 사는 시어머니가 소리를 듣고 현장을 보러 나왔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저은 채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일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요. 영자는 아이를 더욱 꼭 껴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머물 곳이 없어 떠날 수도 없었고 고통 없이는 머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단지 폭력뿐만 아니라 지을 수 없는 배신으로 인해 그녀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민호의 불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후 몇 년이 지나 부산항 근처 통나무집에서 지내는 김영자의 생활은 상처와 체념으로 가득 찬 긴 나날의 연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이는 날이 갈수록 자라났고 새까만 머리카락은 점점 길어졌으며 작은 다리는 휘청거리며 걷기 시작했지만 그녀의 웃음소리는 가족을 둘러싼 어둠을 몰아낼 수 없었다. 영자는 아직도 재봉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 매일 아침 안개가 끼었을 때 집을 나서고 지은을 이웃집에 맡겨두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온다. 재봉틀에 손이 굳어지고 공장의 어두운 불빛 때문에 눈이 아프다. 그녀가 번 적은 돈은 아이들을 키우고 밥을 사고 저녁을 요리할 말린 생선을 사기에 충분했을 뿐 그녀의 상황을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간직했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며 그저 남편의 상처를 잊기 위해 조용히 일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술에 중독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항구에서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았다. 일하는 날은 점점 줄어들었고 대신 그는 오후에 마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충혈된 눈과 무뚝뚝한 목소리로 취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불륜을 숨기지 않았고 가끔은 취하면 다른 여자에 대해 일부러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녀가 영자보다 젊고 예쁘다고, 그녀가 그를 행복하게 하는 법을 안다고. 그 말은 영자의 가슴을 찌르는 칼과 같았지만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가 바닥에 놓아둔 와인병 더미를 치웠다. 민호의 폭력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화를 풀 핑계를 찾는다. 때로는 음식이 차가워서, 때로는 지은이 큰 소리로 울어서 그는 테이블을 두드리고 그릇을 던지고 심지어 그녀가 대답이 늦으면 손을 들어 그녀를 때리기도 한다. 영자는 그것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지은을 껴안고 방구석에 숨어서 그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감히 나올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팔과 어깨의 멍은 점점 더 커졌고 그 멍은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시어머니는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집구석에 조용히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영자를 마치 쓸모없는 사람인 양 바라보았고 가끔은 한숨을 쉬며 아들이 없어서 이 집안이 망가졌다고. 민호가 이런 처지에 처한 건 시어머니가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라고 중얼거렸다. 영자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시어머니가 왜 아들을 탓하지 않고 자기 탓만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감히 반박할 생각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집안일을 하고 지은이를 돌보고 아이에게 평화를 지켜주려고 했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병을 앓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기침을 하셨고 얇은 이불 속에서 몸이 떨렸습니다. 영자는 마을 의사를 부르러 달려가 여러 날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간호하고 죽을 끓여주시고 숟가락으로 시어머니에게 먹이셨지만 시어머니는 죽으셨고 짙은 안개가 어촌을 뒤덮은 어느 날 아침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은 간소했고 이웃 몇 명만이 도와주러 왔다. 민호는 어머니가 마지막 안식처로 옮겨진 날에도 지치고 취한 얼굴로 나타났다. 영자는 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고 슬픔 때문이 아니라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민호는 점점 더 방탕해졌다. 항구에서 열심히 일하던 남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영자가 의류 공장에서 가져온 적은 돈으로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고 때로는 집에 돌아오지 않고 영자와 지은을 텅 빈 집에 남겨두었다. 가족은 가난해지고 통 속의 쌀은 점점 바닥났고 영자는 공장에 임금을 미리 요청해야 했고 산 음식을 사서 요리해야 했고 지은이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굶는 날도 있었고 깊이 잠든 자식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지은이는 이제 3살이고 사물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그녀의 엄마에게 그녀의 아빠가 왜 집에 오지 않는지, 그녀의 엄마가 왜 울고 있는지 묻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아이를 팔에 안고 그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민호는 자식을 돌보지 않았다? 집에 올 때마다 지은이를 짜증내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짐스럽다고 자신이 남자아이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다. 그 말에 영자는 분노에 떨었지만 아이 앞에서 다투고 싶지 않아 참았다. 삶은 계속된다. 빈곤과 폭력 속에서 영자는 점점 민호에 대한 믿음을 잃고 더 이상 그가 변할 것이라고 바라지 않으며 지은을 유일한 삶의 원천으로 여기고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다시 취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영자가 지은의 셔츠를 수선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갑자기 셔츠를 잡아 찢어버린 다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그녀와 아기는 자신의 관심을 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영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저항하지 않고 조용히 천을 집어 올리고 지은을 껴안아 방으로 데려온 뒤 그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 문을 잠갔다. 그날 밤 그녀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뭔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은이를 영원히 이렇게 자라게 둘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지은은 점점 자라서 똑똑하고 공부도 잘했다. 집안이 가난했지만 영자는 여전히 아이를 마을 학교에 보내려고 노력했다. 재봉 공장에서 야근을 하고 밤에는 돈을 받고 재봉을 하고 모든 돈을 모아서 아이를 위해 책을 샀다. 지은이는 영자의 자랑이 되었고 학교에서 상장을 가져올 때마다 영자는 팔에 멍도 민호를 참아온 긴 밤도 잊은 채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 15살 때 그녀는 어촌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창원의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영자는 모든 저축을 모아 딸을 도시로 데려왔고 지은이 공부할 작은 방을 빌렸습니다. 아이를 배웅하던 날 그녀는 지은이가 버스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이가 깨진 집에서 탈출했다는 기쁨과 이제부터는 민호와 둘만 지내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지은은 엄마를 꼭 껴안으며 앞으로 엄마를 데려와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래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다. 두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무로 된 집은 더욱 텅 비어 있었고 지은의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영자와 민호만 차가운 공간에 남아있었다. 민호는 변하지 않았고 여전히 술을 마시고 여전히 폭력적이지만 이제 그는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술 마시는 세월이 그의 몸에 피해를 입혔고 더 많이 기침하고 더 느리게 걷는데 그의 공격성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지내는 법을 배우고 집안일을 하고 공장에 일하러 가고 그림자처럼 돌아오며 더 이상 그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한때 그녀가 희망했던 집은 이제 폐허가 되었습니다. 썩은 나무나 새는 지붕 때문이 아니라 인간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은은 가끔 집에 편지를 써서 공부에 대한 이야기, 넓은 도로와 밝은 불빛이 있는 창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자는 편지를 읽고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녀는 자식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이 그녀가 계속 견뎌낼 수 있는 동기가 된다. 하지만 그녀는 이 집의 붕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날들은 그녀에게 더 큰 도전이 될 것이었고 민호는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부담이 되었다. 지은이가 부산 어촌을 떠나 창원에서 공부한 지 몇 년이 지나자 김영자의 항구 근처 목조주택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어 있었다. 바닥에 울려 퍼지는 아이의 작은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그녀와 박민호만 답답한 침묵 속에 남았다. 민호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수년간의 술과 항구에서의 고된 노동으로 몸은 지쳐 있었고 기침은 더 많아졌고 일어설 때마다 다리가 떨렸지만 그의 사나운 힘은 줄어들지 않았다. 영자는 여전히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매일 일찍 나가고 늦게 집에 돌아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을 가져오지만 그녀는 더 이상 민호에게 희망을 갖지 않는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살며 집안일을 하고 요리하고 방의 작은 구석에서 조용히 쉬고 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그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민호가 바닥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 팔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숨은 멈출 듯 거칠게 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달려가서 그를 침대에 눕히고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다음 함께 마을 보건소로 데려갔다. 의사는 그가 뇌졸중을 겪었고 신체 일부가 마비되었으며 더 이상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민호는 살아남았지만 그 후로 침대에 누워있었고 왼쪽은 완전히 마비되어 오른팔만 움직일 수 있었으며 충혈된 눈은 여전히 영자를 분노로 바라보았고 마치 자신의 상태를 영자 탓으로 돌리는 듯했다. 영자의 삶은 그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재봉 공장에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호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에게 밥을 주고 몸을 닦아주고 그가 바닥에 음식을 쏟을 때마다 청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고마워하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더 짜증이 났다. 그는 몸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고 했다. 어느 날 아침 영자가 죽 한 그릇을 방으로 가져오자 민호는 오른손을 들어 죽 한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다리에 튀어 그녀를 태웠지만 그는 사과하지 않고 그녀에게 속도를 늦추라고 으르렁거렸고 그녀가 고의로 그를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영자는 흩어진 죽을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다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치웠다. 그녀의 가슴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고 피곤함과 무관심만 남았다. 그 뒤로도 민호는 계속 그녀에게 화를 터뜨렸다. 일어설 수는 없었지만 오른손은 여전히 침대의 베개부터 옆에 있는 작은 그릇까지 물건을 던질 만큼 힘이 있었다. 만족하지 못할 때마다 그는 그것을 영자에게 바로 던졌다. 한 번은 그릇이 그녀의 어깨에 부딪혀 멍이 들었지만 그녀는 그냥 그것을 집어 올려 원래 자리에 놓고 저항하지 않았다. 민호는 매번 폭발할 때마다 심하게 기침을 했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멈추지 않고 그녀는 쓸모없다고 그녀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쉰채 갈라졌지만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영자의 마음은 듣는 동안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모욕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만 했다. 그에게 먹이를 주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문을 닫고 방에서 나가서 그의 기침과 욕설이 밖에 들리지 않도록 했다. 어느 날 그녀가 점심을 가져왔을 때 민호는 그녀의 손에서 숟가락을 빼앗아 방구석에 던지고는 그녀의 연민은 필요 없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영자는 그를 바라보며 감정 없는 눈으로 숟가락을 집어서 그의 옆에 다시 놓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민호의 잔혹함은 더 이상 그녀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것에 익숙해졌고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상심을 느끼지 않고 단지 그를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짐으로만 보았다. 밤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의 마른 기침 소리를 들으며 영자는 지은을 생각했다. 아들이 창원에서 보낸 편지와 학교, 새로운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견뎌낸 모든 것은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민호는 그녀를 그냥 두지 않았다. 그는 종종 한밤중에 그녀를 방으로 불러 물을 달라고 하거나 베개를 달라고 하거나 그저 화를 풀려고 하기도 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의 머리에 베개를 던져 그녀를 거의 쓰러뜨렸지만 그녀는 그냥 일어나서 베개를 다시 놓고 떠났고 자신의 약점을 그에게 보이지 않았다. 점점 영자는 변했다. 더 이상 이전처럼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 의무처럼 그를 돌보았지만 더 이상 저주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갑게 대응하는 법을 배웠다. 영자는 그가 부를 때 바로 달려가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대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밥을 가져오자 민호는 밥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그녀가 일부러 밥을 못 먹게 해서 괴롭혔다고 말했다. 영자는 엎어진 밥을 보고 돌아서서 나갔다. 치우지도 않고 다시 밥도 하지 않은 채 그를 그대로 두고 배고픔과 분노가 저절로 가라앉았다. 민호는 쉰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당으로 나가 약한 겨울 햇살 아래 서서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버스를 타고 창원으로 가서 지은을 만나러 갔고 민호는 기침과 불평으로 가득 찬 방에 남겨졌다. 첫 번째 여행은 추운 겨울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수제 떡을 가져왔습니다. 버스에 앉아 풍경이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기 위해 이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창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태웠다. 그녀는 이제 18살이었고 키가 크고 얼굴이 밝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껴안고 학교 근처의 작은 임대 방으로 데려갔다. 영자는 아들이 간단한 저녁을 요리하는 것을 지켜보며 학교 시절과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해졌고 몸과 민호의 저주를 잊었다. 그녀는 창원에 있는 동안 지은이가 청소하는 것을 돕고 나무가 늘어선 거리를 아이와 함께 걸으며 오래전에 잃었던 평화를 느꼈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녀는 새로운 힘을 가지고 더 이상 민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감정을 조종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집으로 들어갔고
해야 할 일을 했지만 그가 더 이상 그녀를 고통 속으로 끌어들이게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다시 그녀에게 그릇을 던졌을 때 그녀는 그것을 피하고 집어 올려 그의 옆에 놓고 원하면 혼자 먹으라고 아니면 그냥 누워있으라고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도 화내지도 않고 그저 단순한 선언이었다. 민호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닫은 후 마당으로 나가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민호의 것이 아니라 지은과 그녀의 것이 되었다. 창원으로 가는 여행은 습관이 되었고 주말마다 그녀는 나무로 된 집을 떠나 민호가 외로움과 병을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영원히 희생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더 나은 날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그녀가 신뢰했던 집은 이제 텅 비어있고 영자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지만 더 이상 그 집에 갇힌 채로 있지 않다. 부산에서 창원까지 주말을 이용해 지은을 방문하는 여행은 김영자에게 새로운 삶의 원천이 되었고 박민호가 매일 분노와 질병으로 침대에 누워 으르렁대던 목조주택의 답답한 분위기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영자는 여전히 의류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집으로 가져오고 습관이 된 차갑게 민호를 돌보고 그에게 밥을 주고 닦아주지만 그의 약한 오른팔에서 나오는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동에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녀는 그가 던진 컵과 그가 쏟은 얼룩을 넘어섰고 더 이상 이전처럼 즉시 청소하지 않았고 그가 분노의 결과에 직면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의 고통에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지치고 자신을 위해 살려는 결의에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깨지기 쉬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녀의 삶에 새로운 어둠이 찾아왔다. 그녀의 집에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사는 이웃 강태식이라는 남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는 마른 체형에 거친 얼굴, 아내와 다투면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는 높은 목소리를 가진 중년 남자였다. 태식은 영자를 오랫동안 싫어했다. 그녀가 의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녀를 면밀히 살피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녀가 남편을 등한시하고 돈을 쫓는다고 중얼거렸지만 영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귀찮을 정도로 수다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가 마비되고 영자가 주말마다 집을 나서기 시작하자 태식은 그 소문을 흉악한 소문으로 바꿀 기회를 잡는다. 그는 그녀가 아픈 남편을 버리고 나갔다는 소문, 어딘가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소문, 창원으로 간 것은 아이들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살기 위한 핑계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모두가 서로를 알고 모든 이야기가 단어 하나하나로 미화되어 있는 작은 어촌 마을에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모퉁이에 있는 찻집에서 항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영자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재봉 공장에서 그녀와 웃고 이야기를 나누던 여자들은 이제 그녀의 뒤에서 수군거렸고 심지어 휴식 시간에 그녀 근처에 앉지 않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영자는 변화를 느꼈고 시장을 걷다 보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쌀을 집에 가져올 때마다 이웃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일하는 법과 지은이를 돌보는 법만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마을 시장에서 말린 생선을 사고 있을 때 태식이 나타나 군중 가운데 서서 그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녀는 쓸모없는 여자라고, 그녀의 남편은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녀는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다고, 이 마을에 그녀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는 깜짝 놀라 생선 가방을 쥔 손이 떨렸다. 그녀는 태식을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물었다. 그러나 그는 비웃으며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녀에 대해 알고 있으니 무고한 척하지 말라고 한 뒤 돌아서 걸어갔다. 영자는 주위 사람들의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눈길 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집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무력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태식이 왜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왜 그가 이미 어려운 그녀의 삶을 온 마을에 대한 농담으로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소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지은이가 공부하던 창원까지 퍼졌다. 어느 주말 영자가 찾아왔을 때 지은은 붉은 눈으로 엄마를 맞으러 달려나갔다. 그녀는 영자를 꼭 껴안고 울면서 엄마에게 왜 사람들이 그녀가 아빠를 버렸다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녀의 반전체가 부산에 있는 친척에게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지 물었다. 영자는 지은을 꼭 껴안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 거짓말이었고 자식을 보러 창원에 갔다는 것,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설명했지만 지은은 친구들이 이상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고, 엄마가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계속 울었다. 영자는 딸을 위로하며 사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소문에 맞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말로는 떨쳐낼 수 없는 어둠이 딸을 맴돌았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녀는 태식을 찾기로 결심하고 비오는 어느 날 오후 그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왜 거짓말을 퍼뜨렸는지, 그녀와 지은을 상처 입혀서 무슨 이익을 얻었는지 물었다. 태식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희미하게 웃으며 그녀가 자초한 일이라고,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플 때 집을 나가지 않는다고, 그는 그저 모두가 생각하는 바를 말한 뒤 문을 쾅 닫았다.
영자는 빗속에 서 있었고 옷은 물에 젖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만큼은 차갑지 않았다. 소문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 밤 그녀가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문에 메모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가 배신자이고 이 마을에 살 자격이 없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태식과 소문이 그녀를 벗어날 길 없는 어두운 구석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종이를 찢어 바닥에 던진 뒤 집으로 들어갔고 민호가 거기 누워서 기침을 하고 욕설을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쓸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방구석에 앉아 얼굴을 가린 채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러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 생각했다. 하지만 영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매일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그녀는 자신이 약해지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은이 자신이 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소문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계속 일하러 갔고 여전히 아이를 보러 창원에 갔고 마을의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고 더 이상 시선을 마주하지 않았고 마치 듣지 못한 것처럼 살기로 선택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태식에 대한 분노가 커졌고 왜 그가 그녀를 표적으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그녀가 여행에서 찾은 작은 자유를 질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태식이 다시 그녀의 길을 막고 서서 희미한 불빛 아래 서서 비웃으며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마을 전체가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자는 이전처럼 두려움이 없어진 채 그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가 그녀를 판단할 권리가 없으며 그녀는 그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살고 있다고 말했다. 태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태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다가 떠났다. 영자는 거기 서서 심호흡을 하며 약간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소문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소문에 휘말리지 않고 집으로 걸어갔다. 기분이 가벼워졌고 태식이든지 다른 사람이든지 그녀를 다시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결심했다. 창원 여행이 계속되면서 그녀는 지은에게서 아이가 쓴 편지에서 함께 먹는 단순한 식사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소문의 어둠이 여전히 그녀를 따라다녀도 자신과 아이를 위해 간직하려는 작은 빛을 끄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에서 창원까지의 주말 여행은 김영자의 정신적 피난처가 되며 박민호와 함께한 힘든 나날과 강태식이 어촌에서 퍼뜨린 소문의 어둠 사이에서 그녀는 평화를 찾는다. 그녀는 여전히 재봉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을 집으로 가져오고 습관이 된 차가움으로 민호를 돌보았지만 매번 집에서 만든 떡이 들어있는 작은 청가방을 들고 버스를 탈 때마다 기침과 원망으로 가득 찬 나무집을 뒤로 한 것처럼 안도감을 느꼈다. 창원은 부산 어촌의 짜고 답답한 공기와는 전혀 다른 넓은 도로와 푸른 나무줄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긴 머리를 묶고 있었고 얼굴은 밝았지만 눈은 여전히 여기까지 퍼진 소문 때문에 약간 불안해 보였다. 지은은 지금 18살이고 학교 근처의 작은 렌트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어머니를 돕는다. 영자가 올 때마다 지은은 그녀를 껴안고 방으로 데려가서 따뜻한 차를 끓인 다음 학교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시험, 그리고 어머니가 비참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사가 되고 싶다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영자는 굳은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움켜쥐고 귀를 기울이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부드러워졌다. 민호가 던진 잔의 남몽도 태식과 마을 사람들의 경멸하는 눈빛도 잊은 채 오랜 세월 그녀를 꼿꼿이 서 있게 한 유일한 생명의 원천인 지은만 보였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자가 창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영자를 빌린 방으로 안내했는데 떡 한 접시와 수제김치가 이미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앉으라고 한 다음 딸려나가서 오늘 누군가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영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놀랐다. 그녀는 앉아서 기다리며 싱글 침대와 책이 가득한 책상, 벽에 걸린 지은과 친구들의 사진 몇 장이 있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다. 잠시 후 지은이 돌아왔는데 그녀 옆에는 키가 작고 두꺼운 스웨터를 입은 젊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은 그녀를 이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로 지금은 도심의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진이 들어와 영자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작은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가방 안에는 하늘색 모직 모자가 들어있었는데 쉬는 시간에 뜨개질을 했다고 한다. 지은이를 훌륭한 친구로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영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다. 영자는 모자를 잡고 부드럽게 뜨개질한 실을 하나하나 만지자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수진의 눈빛에 진심이 묻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말하고 수진에게 직장과 창원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다.
어린 소녀는 상냥한 목소리로 자신이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간호사로 일했으며 지은이의 회복력과 친절함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영자는 수진에게서 동정심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수진은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듯한 젊은이였고 오랜만에 미소를 지었다. 지은 때문이 아니라 낯선 사람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었다. 세 사람은 떡을 먹고 차를 마셨다. 수진은 병원 이야기, 자신이 돌본 환자 이야기, 바쁘지만 의미 있는 나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은이 끼어들어서 수진과 함께 밤늦게까지 단체 숙제를 하다가 책상에서 잠이 들었던 일화를 들려주었다. 영자는 안도하며 경청했다. 그녀는 지은과 수진이 웃고 농담하는 것을 보며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의 어두운 삶에 작은 빛을 가져다준 딸의 친구도 있었다. 수진이 부산 생활에 대해 묻자 지은은 머뭇거리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영자는 딸이 민호나 태식의 소문을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불평하기보다는 속을 달래기 위해 말하기로 했다. 그녀는 민호에 대해 그가 몇 년 동안 저지른 폭력과 간통에 대해 지금은 그를 병상에 눕게 만든 병에 대해 여전히 그녀에게 퍼붓던 저주에 대해 그리고 악의적인 소문으로 마을 전체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던 이웃태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지는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다가 영자의 손을 잡고 자신 같은 여자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이겨냈는지 상상할 수 없다고 영자의 강인함에 감탄한다고 자신과 지은이 항상 그녀 곁에 있어서 그녀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다. 슬퍼서가 아니라 수진이라는 어린애한테서 동정을 받을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가볍게 웃으며 그저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지은이 덕분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고 영자에게서 엄마를 봤다고 말한 뒤 일어나 영자를 꼭 껴안았다. 짧은 포옹이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의 진심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영자는 지은이의 방에서 잤고 수지는 어머니와 딸과 함께 지냈다. 그 셋은 작은 침대에 누웠다. 좁지만 따뜻했다. 수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도망쳤던 때와 어머니가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 있게 기다렸던 일. 영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민호와 결혼한 초기 시절, 그가 아직 항구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던 시절,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믿었던 시절, 그리고 지은이 태어나고 민호가 변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던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은은 가운데 누워 엄마를 꼭 껴안으며 더 이상 엄마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를 창원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수진이 끼어들어 지은을 도와주겠다고, 영자가 필요할 때 둘이서 같이 돌보겠다고 말한다.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함을 느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은과 수진의 손을 잡았을 뿐 수년간 꺼져 있던 마음에 작은 희망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어머니와 딸을 근처 공원으로 데려갔다. 그들은 벌거벗은 나무 아래를 걸었고 겨울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영자는 수진이 준 모직 모자를 썼고 그 따뜻함이 어깨까지 퍼졌다. 그녀는 지은과 수진이 그녀 앞에서 달리고 뛰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고 민호와 태식의 상처가 점차 아물어가는 듯 마음이 가벼워졌다. 부산으로 돌아온 그녀는 모직 모자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고 민호가 거기 누워서 기침을 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지만 더 이상 그가 그녀를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과 수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두 사람은 그녀의 지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의 밝은 날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게 해준 이유이기도 했다. 창원 여행이 계속되면서 영자는 수진을 만날 때마다 그녀가 요리한 음식,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혹은 그녀가 힘든 시절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손을 잡는 것에서 새로운 따뜻함을 받는다. 영자는 민호와 태식이 그녀를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넣더라도 여전히 딸과 새로운 친구로부터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닫고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붙잡을 빛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김영자는 창원에서 지은과 이수진에게 위안을 받고 며칠 후 마음에 새로운 힘을 얻고 부산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박민호의 욕설이나 강태식의 어두운 소문에 고개를 숙이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항구 근처의 나무집으로 들어갔고 굳은 손으로 수진이 건넨 털모자를 꽉 쥐었다. 이 조용한 싸움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민우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고 기침을 할 때마다 그의 마른 몸은 떨렸지만 그의 오른팔은 불만스러울 때마다 물건을 던질 만큼 강했고 그의 목소리는 쉰 채 부러졌지만 영자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모욕적인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했고 그에게 음식과 물을 가져다 주었고 그를 닦아주었지만 그가 부를 때마다 더 이상 달려가지 않았고 깨진 접시나 그가 쏟은 얼룩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분노를 직면하게 두었으며 더 이상 그녀의 마음은 그에게 조종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지은과 수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녀가 무너지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어느 겨울 저녁 그녀가 재봉공장에서 방금 돌아왔을 때 날씨는 얼어붙을 정도로 춥고 바닷바람이 나무로 된 집에 틈새로 불어오며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그녀가 집에 들어가자 민호가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긴 기침으로 얼굴이 빨개졌고 익숙한 환한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베개를 그녀에게 던졌지만 이번에는 그녀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베개가 발치에 떨어지도록 한 다음 그것을 집어 올려 그의 옆에 놓았다. 그녀의 눈은 떨리지도 않았고 화내지도 않았다. 그저 밤바다의 표면처럼 차가울 뿐이었다. 민우는 쉰 목소리로 소리치며 그녀는 쓸모없는 여자고 고의로 자신을 괴롭히는 여자고 자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여자라고 말했지만 영자는 예전처럼 침묵을 지키지 않고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더 이상 그의 노예가 아니라고 지난 몇 년간 그의 매질과 배신을 충분히 견뎌냈으며 이제 그에게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높지는 않았지만 민호를 멍하니 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웠다. 그는 격렬하게 기침을 했고 그녀를 가리키며 손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누워서 헐떡이며 무력감 속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영자는 등을 돌리고 문을 닫은 후 마당으로 나가 희미한 달빛 아래 서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은 안도했다. 승리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그와 마주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낸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당 밖에 서 있을 때 강태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골목 끝에 희미한 불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증오로 가득 차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입은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공격적인 표정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마을 전체가 그녀를 비웃고 있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피할 수 없으며 그녀는 여기에서 살 자격이 없는 배신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자는 지난번 시장에서처럼 떨지 않는 태식을 바라보며 걸어가 그의 맞은편에 서서 풀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의 눈은 차가웠고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왜 자신을 노리는지, 그녀의 삶을 농담거리로 만들어서 무슨 이익을 얻는지, 그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권리로 그녀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태식은 차갑게 웃으며 자기가 자초한 일이라면서 좋은 아내는 남편이 아플 때 집을 나가지 않는다면서 남편은 그저 진실을 말할 뿐이라고 했지만 영자는 계속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 그녀는 영자가 말을 끊으며 그가 자기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며 그녀는 자식과 자신을 위해 살았지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고 즉시 자기 땅을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태식이 한 걸음 물러서기에 충분했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결의에 놀랐다가 돌아서서 떠났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모습은 밤속으로 사라졌다. 영자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모욕의 고개를 숙이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민호뿐만 아니라 잔인한 소문으로 그녀를 어두운 구석으로 밀어 넣으려는 태식에게도 감히 맞서야 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자 민호가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고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찡그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을 닫고 그를 분노와 병과 함께 내버려 두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앉아 주전자를 끓이고 차를 끓인 후 따뜻한 찻잔을 손에 들고 지훈과 수진을 생각했다. 창원에서 지낸 나날들을 생각했다. 그녀의 청가방에 여전히 들어있는 모직모자를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을, 더 이상 민호나 태식의 말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장악함으로써 자유로워졌다. 그날 밤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편안하게 잠을 잤다. 더 이상 민호의 기침에 방해받지 않았고 더 이상 저주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창원의 꿈, 나무가 늘어선 거리의 꿈, 그녀를 기다리는 지훈과 수진의 꿈을 꿨다. 그 꿈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고 부산에서의 삶이 여전히 힘들더라도 그녀는 그것을 극복할 힘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다음 날에도 민호는 여전히 사나웠지만 점점 약해졌고 오랫동안 계속된 기침은 그를 지치게 했고 여전히 던질 수 있는 물건이면 던졌고 그녀가 들어오면 여전히 으르렁거렸지만 영자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을 했다. 음식을 가져와서 그의 옆에 놓고 떠났다. 그가 음식을 쏟았을 때도 치우지 않았고 그가 욕을 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무력함을 마주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연민을 위한 여지가 없었다. 태식이 더 이상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가 여전히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시장에서 재봉공장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그 눈을 지나쳤다. 설명도 정당화도 없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지은을 위해, 수진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중요한 전부였다.
어느 날 아침 창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준비하던 중 그녀는 나무로 된 집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민호가 거기 누워서 격렬하게 기침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버스를 타고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그녀는 민호와 태식과의 그 대립의 순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의 대립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발소리에 떨거나 모욕에 움츠러드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김영자 어머니 자신의 회복력에서 자유를 찾은 여자였다. 버스는 계속 달려 그녀를 창원으로 데려간다. 지은과 수진이 기다리고 있는 창원에서 그녀는 더 이상 부산의 어둠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날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박민호와 강태식을 마주한 지 며칠 후 김영자는 삶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모욕에 갇히지 않고 여전히 부산항 근처의 통나무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지은과 이수진이 기다리고 있는 창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의 긴 어둠 이후 작은 빛을 발견했다. 어느 봄날 아침, 어촌의 짙은 안개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치는 날, 영자는 일찍 일어나 작은 천주머니를 준비하고 그 안에 직접 만든 떡과 수진이 준 털모자를 넣고 마당으로 나가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민호가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문틈으로 약한 기침이 새어나왔지만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돌아서서 문을 잠그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마음은 조용한 파도 위로 부는 바닷바람처럼 가벼웠다. 버스는 부산에서 그녀를 데리고 떠났다. 구불구불한 길과 푸른 들판을 지나며 그녀는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회상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낸 가난했던 어린 시절,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물을 끌어당기던 아침, 중매업자를 통해 민호를 만난 날, 그가 아직 항구에서 열심히 일하던 시절, 그녀가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믿었던 시절. 그녀는 지은이 태어난 순간 민호와 시어머니의 차가움에 사라진 짧은 기쁨, 그가 술을 마시고 그녀를 때리고 양심의 가책 없이 불륜을 저지른 몇 년, 그의 분노가 두려워 지은을 꼭 껴안고 방구석에 숨었던 밤, 재봉틀에 손이 굳어지고 한때 사랑했던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어 가슴이 아팠던 의류 공장에서 일하던 날들을 기억한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죽음, 마비가 되어 무너진 민호, 몸이 약해진데도 여전히 그녀에게 퍼부은 저주, 마을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이웃태식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서 민호와 태식을 마주보며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고, 더 이상 어둠 속으로 끌고 가지 않겠다고 말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그 순간은 그녀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되찾은 순간이었다. 버스는 창원에 정차했다. 영자는 내렸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은을 보고는 달려가 어머니를 꼭 껴안고 작은 임대방으로 데려갔다. 갓 지은 밤냄새가 풍기는 곳,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책이 가득한 책상 위를 비추는 곳. 영자는 앉아서 지은이가 바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딸이 자랐고 강한 소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어머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울던 아이가 아니었다. 지은은 이제 그녀의 자랑이었고 그녀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였다. 잠시 후 이수진이 병원에 페이스트리 상자를 들고 왔다. 그녀는 들어와 영자에게 절을 하고 상자를 테이블에 놓고 지은 옆에 앉았다. 세 사람은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수진은 방금 돌본 환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환자는 심술궂지만 그녀에게는 매우 소중한 노인이었다. 지은이 말을 가로채서 학교에서의 어려운 시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자는 듣고 웃으며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두 어린 소녀의 따뜻함을 느꼈다. 그 단순하지만 생생한 이야기들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견뎌내는 법만 아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곳이 있었다. 부산의 차가운 나무집이 아니라 지은과 수진이 그녀에게 작은 새로운 희망을 준 이 작은 빌린 방이었다. 아침 식사 후 영자는 지은이 청소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좁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들이 식탁을 닦는 것을 지켜보았다. 수진은 옷을 개고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부산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던 시절을 떠올렸다. 민우의 발소리가 두려웠고 언제 울려 퍼질지 모르는 그의 욕설이 두려웠지만 지금 이 방에서 그녀는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 그녀는 작지만 그녀가 숨을 쉬기에 충분한 자유를 느꼈다. 수진은 셋이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여관을 나와 나무가 늘어선 작은 길을 따라 걸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꽃향기를 실어왔다. 영자는 모직 모자를 쓰고 지은과 수진의 뒤를 따라 걸었다. 웃고 농담을 건네는 두 소녀를 보며 그녀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 지은과 함께 걸었던 시간, 낡은 술에 태워 어촌을 돌아다녔던 시간, 슬픔을 잊기 위해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던 시간을 떠올렸다. 지은이가 자라서 수진이가 친구처럼 여동생처럼 나타난 지금 그녀는 그녀에게 살아갈 또 다른 이유를 주었다. 그들은 작은 카페에 들렀다. 지은은 따뜻한 차를 주문했고 수진은 가방에서 케이크를 꺼내서 나눠 먹었다. 영자는 두 소녀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감정이 가득한 영자는 부산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린 소녀였을 때 따뜻한 가족을 꿈꿨을 때 작업장에서 남은 천으로 지은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을 때 민호가 그녀의 삶의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은은 매우 강하다고 누구나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지은이 말을 가르치며 더 이상 어머니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학교를 마치고 취직해서 어머니를 창원으로 데려와서 같이 살겠다고 말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고 그저 미소를 지었다. 그날이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지은을 믿었고 수진을 믿었고 자신을 믿었다. 영자는 방으로 돌아와 지은과 수진이 숙제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두 소녀가 숙제를 틀리면 속삭이며 킥킥 웃는 모습이었다. 영자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차를 내리고 컵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들 옆에 앉아 아들과 수진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민호와 태식이 생각났다. 예전에는 겁에 질려 부엌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그들을 마주하고 일어섰다. 그리고 지금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살고 있다. 그날 밤 영자는 지은과 수진과 함께 잤다. 그 셋은 작은 침대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수진은 병원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지은은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영자는 누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소녀의 손을 잡고 따뜻함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잠이 부드럽게 찾아왔다. 더 이상 민호의 기침이나 태식에 눈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부산을 영원히 떠나 창원에서 사는 날을 꿈꿨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펼쳐진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가 여전히 거기에 있고 태식이 여전히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이 그녀를 정의하게 두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은을 위해, 수진을 위해, 자신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창원으로의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 매번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매번 과거의 어둠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질 것이다. 차가 부산에 멈추자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갈 생각은 없이 내렸다. 그녀는 항구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마음이 평화로웠다. 그녀는 평화를 찾았다는 걸 알았다. 아주 먼 곳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회복력에서, 지은의 사랑에서, 수진의 따뜻함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에서. 메모